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인물을 다룰 때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다룰 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을 다룰 때 쉬워요. 그런데 이 이분법에서 예외가 있어요. 많이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도 나도 다 알고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아하는 인물을 다루면 하는 저도 재밌고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기다렸어요. 전차 사단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사람 에르빈 롬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장군이라는 점. 그러나 연합군에게도 롬멜은 존경을 받았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군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컨텐츠의 목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롬멜의 계급은 뭐였다? 대위였다. 중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중대장 끝나고 나서 보병학교 교관으로 가죠. 중령으로 진급을 하면서 독일 제17보병연대의 3대 대장으로 부임을 해요. 대대장을 마치고 교관이 된 롬멜은 이때 보병 전술을 쓴 겁니다. 당시 보병 전술서로서는 지금도 최상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 책이 히틀러에게 감명을 줬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롬멜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1938년에 롬멜을 나치 호위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전이죠. 롬멜이 이 시기에 호위대에 장비되었던 전차 장갑자에 푹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롬멜이 나중에 사막의 여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호위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차를 직접 분해 결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호위대 지휘관으로 수도에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 군사 서적들, 해외의 모든 서적들을 이때 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푹 빠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롬멜이 1938년부터 적어도 이렇게 진급, 권력, 여유를 모두 챙겨준 히틀러, 그리고 그 히틀러의 정부, 나치 군부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보낸 편지, 굉장히 진솔한 그의 편지가 수백 통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써 있어요. 히틀러 괜찮다. 히틀러라면 독일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이 독일 국방군이 앞으로 달라질 독일의 희망이다,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심지어 롬멜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구원자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연구자들 중에 롬멜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리데라트 같은 사람인데, 리데라트가 뭐라 그러냐면 롬멜이 히틀러에게 굉장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인데, 그러다가 롬멜이 언제부터 히틀러를 안 좋게 봤느냐, 그 일편단심이 언제 변했느냐, 북아프리카 전선에 나가면서부터입니다. 롬멜이 정말 외롭게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하고 독일군이 거의 방치했다고요. 먹을 걸 안 줘서 굶어 죽을 정도로 방치를 했어요. 이때 이제 일단 기분이 나쁘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뭔가 쎄한 거지.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그 생각을 그때부터 가진 거예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시점으로 가보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롬멜이 이때 전차 사단장으로 보직되어 있었어요. 1939년 8월에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전차 사단장으로 나갔거든요. 전시 상황 하에서 일종의 직위 진급인 셈인데 야전에 전차 사단장으로 나간 게 아니라 히틀러 사령부의 호위 사단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9월 1일부터 호위 사단장 임무를 수행을 해요. 이 시기에 롬멜이 히틀러의 호위 단장으로서 히틀러의 모든 동선에 동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의 전반적인 것을 대관소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롬멜이 구데리안의 단독 전차 운용도 봤을 것이고 그것이 프랑스군에게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지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차의 기습 효과, 충격 효과, 이런 것을 직접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병 출신인 롬멜이 그토록 전차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1939년 9월과 10월에 독일군 승전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이미 이때 독일이 이제 너무나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 버렸죠. 여기에 승전 기념 행사 제병 지휘관으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이때 합니다. 근데 롬멜은 이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나를 전선으로 보내다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1940년에 롬멜이 정말 몸이 근질거려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인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실행력 높은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다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쟁쟁한 롬멜이 부탁했는데도 안 돼요. 원래 롬멜이 기갑 출신 혹은 그 기갑의 전신인 기병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차 사단장 나간 것도 사실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전장에 전차 부대 지휘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독일군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산악보병 사단의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롬멜이 이때 상급 지휘자들로부터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틀러의 호위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난 명령을 철회하고
어떻게 해서 전차 사단장으로 갑니다. 정말 신이 나가지고 야호 했겠죠. 1940년 5월 10일 선두부대에 들어가요. 5월 10일 이때 뭡니까? 프랑스 침공의 선두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일 군부하고 히틀러가 상당히 배려를 해준 것이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근데 이제 거기 습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강도 많고 전차 부대를 또 처음 운영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격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유의 뚝심, 전장 선두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솔선수범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점차 승률을 높여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뭐 적응 기간을 거쳐서 그 뒤부터 이제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쫙쫙쫙쫙 나가죠. 이때 붙은 별명이 바로 유령사단이에요. 그 유령사단이라는 그 애칭, 별칭, 호칭이 왜 붙었다고요? 분명히 제7 전차사단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군하고 그 연합군이 여기서도 항복, 저기서도 항복, 저기서도 항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독일군 수뇌부가 처음에 그 전차 부대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싫어했잖아요. 가지 마라. 왜냐하면 전차 부대가 가장 귀한 전력인데 단독으로 들어갔다가 그거 잃을까 봐. 그러니까 롬멜이 어떻게 했냐면 부대리안도 마찬가지인데 본대는 안 가고 자기하고 호위 부대 몇 타고 해가지고 전차, 찝차, 장갑차 나눠 타고 그걸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5월 17일에는 아예 부관하고 통신병 그리고 조그만 경호 인력만 데리고 단독 공격을 막 실시를 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결과가 좋았는데 난 이거 숫자 볼 때마다 다시 원전을 확인하거든요. 진짠가 하고. 팀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차 몇 대하고 장갑차, 그 옛날 찝차, 전차 갖고 와갖고 프랑스군 포로를 10,000명 잡아요. 10,000명. 대단한 거죠.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파병, 북아프리카 군단장. 이게 두 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롬멜이 독일군 아프리카 군단의 군단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게 41년 2월 6일이에요. 롬멜이 기록을 여기에 대해서 남기죠. 근데 롬멜은 뭐라고 쓰냐면 나 아무것도 몰랐어. 이거 뭐야? 이랬다고 그래요. 당시 상황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이탈리아의 이집트 공격. 이탈리아군 특유의 헛발질 때문이에요. 이탈리안들 때문에 결국은 롬멜이 아프리카에 간 거죠. 이때 독일군이 롬멜 아프리카 군단에 주었던 주력 부대가 제5 경전차사단. 이게 나중에 이제 21 전차사단이 되는데, 그리고 제15 전차사단이에요. 두 개의 사단 꼴랑 줬어요. 경전차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전투력이 낮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중전차가 한 7, 80대 있었어요. 만만치 않은 부대였어요. 히틀러가 롬멜을 불러요. 그래갖고 현지 상황을 직접 설명해 줍니다. 여러 사단이 장군들이 당신을 추천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가라오 동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때 롬멜이 중장으로 이제 진급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승승장구죠. 그래서 롬멜이 명을 받들어서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는데 리비아로 들어가요. 왜 리비아로 들어갈까요? 이탈리아 때문에.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들어가고 이집트를 공격했다가 훨씬 두들겨 맞고 신나게 리비아로 도망왔는데 리비아도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롬멜 아프리카 군단을 울며 겨자 먹기로 히틀러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탈리아군을 구해내기 위해서 간 건데, 이게 이제 기왕 이탈리아군 도와주러 이집트 갔으니까 지중해 일대의 전략적 이점들을 점령을 하고 영국이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네가 이런 역할을 하라 하고 과업을 이제 영출해서 이제 준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프리카 군단이 리비아를 통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지중해로 전선을 확장을 하고 전략적으로 물자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그냥 이탈리아군 같은 게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쪽팔려갖고 그거 구해주러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사단밖에 안 보냈죠. 지중해의 전략적인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전차 부대 달랑 2개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자, 이 롬멜 군단이 1941년 2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선발대가 리비아 트리폴리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자를 하역을 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역습을 할 수 있는 전차 부대가 들어갔으니까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주 딱 예행 연습하고 딱 보자마자 오케이 간봤어 알겠어 하고 영국군을 공격을 하는데, 그 이전에 프랑스군 공격했을 때 효과 봤던 바로 그 유린 공격, 기습 돌파하고 후방을 유린하고 뭐가 어디인지 몰라서 멍해져서 지게 만들게끔 그렇게 영국군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좀 먹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롬멜이 도착하자마자 롬멜을 가장 위협했던 것, 롬멜이 영국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격퇴하게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탈리아 장군들입니다.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보급품이 들어오는 데가 이제 벵가지 거기 항구잖아요. 벵가지 항이 있어요. 여기에 폭격을 해줘라. 여기를 통해서 계속 전력이 유입되고 있다. 여기를 일단 폭격해야 내가 전투에서 이기는데 유리하겠노라라고 롬멜이 건의를 했어요. 이탈리아군에. 근데 이탈리아군하고 공군 장군들이 거부해요. 왜 거부해요? 거기에 자기 집하고 농지하고 재산이 있는데 그게 파괴되는 게 그게 이탈리아들이에요. 그래서 반대한다니까요. 전쟁사 역사상 정말 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 결국 이제 롬멜이 어떡합니까? 히틀러한테 직보해가지고 여차저차한데 벵가지항 폭격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추격해가지고 영국군 주둔하고 있는 벵가지항을 폭격을 해서 그 일대에서 유리한 공격 여건을 마련을 하죠. 롬멜이 오죽 답답하면 자기 수기에 써놨어요. 이탈리아 한심하다. 선발대 오자마자 공격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당시에 명목상의 최상위 지휘관이 그 이탈리아의 가리발디 장군이었어요. 근데 가리발디 장군이 롬멜한테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깽판을 쳐요.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 왜 내 명령을 안 받고 왜 본대가 도착한 다음에 가지 않고 너만 가느냐. 너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그 심리는 뭐겠어요? 가리발디 장군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좀 얘기하자면. 지금 롬멜이 이탈리아군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영국군을 거의 파리채로 툭툭 치듯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 롬멜 왔다니까 스스로 나서서 포로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무기하고 장비를 엄청 노획했어요. 근데 이탈리아군은 이집트에다 죄다 버리고 왔다고요. 엄청나게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리발디 장군이 시기, 질투, 당황, 분노 이런 것이 이제 모인 거죠. 자, 롬멜의 공격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답답합니다. 공격 얘기합시다, 우리. 본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롬멜이 선발대를 모아서 이제 부대를 새로 구성해서 TF를 만들죠. 그리고 2월 16일에 공격을 개시를 해가지고 영국군 어디 갔어? 이놈 새끼들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갖고 돌아다니죠. 그래갖고 2월 24일에 영국 정찰대하고 첫 교전을 해요. 공격과 거의 동시에 영국군의 주력이었던 제3전차 여단이 격퇴됩니다. 이것은 이제 순전히 그 선빵의 이점이었겠죠. 부대와 부대가 만났을 때는 한 발이라도 먼저 쏜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영국 연합군이 기습의 충격을 이겨내고자 방어로 전환했지만 롬멜 이때 정말 파괴적인 전술을 사용을 해요. 결국에는 4월 3일에 벵가지를 독일군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나가요. 4월 10일에 그 당시에 중요한 요충지 중에 데르나라고 있어요. 여기 데르나를 점령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군 주요 부대의 지휘관들, 참모들 여기를 포함해서 장병을 한 800명 정도를 생포를 해요. 대단한 전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이때서야 주력 부대인 독일군 제15전차 사단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요. 그것도 일부만. 그리고 이 일부가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규합을 해서 영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영국군이 이거 지금 롬멜이 몇 명만 데리고 휘저었는데도 이 모양인데 본대가 왔어? 야, 이건 안 돼. 철수. 이래가지고 41년 4월 13일부로 이집트로 철수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죠.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싸우니까. 이 초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보였던 롬멜의 리더십, 롬멜의 지휘 통솔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현지 지형과 기후 특성을 매우 디테일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다? 정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정보 우위를 달성하면 있잖아요. 적을 이기는 데도 유리하지만 내 밑에 부하들 다스리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지금 군단장이잖아요. 군단장이 전선 맨 앞에 총알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정보를 쥐고 흔들지 않았어도 롬멜의 예하 지휘관과 참모들은 충성을 다했을 겁니다. 왜? 이 솔선수범 때문에. 이 솔선수범 또 현장지휘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롬멜이 프랑스 전역에서도 그랬는데 가장 선두에서 부대를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막이라도 워낙 넓으니까 일부 부대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어디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전투기 불러요. 그 길 잃은 부대 옆에 착륙해가지고 그 부대 어디로 와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선두에서 지휘를 했어요. 전투기 폭격기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 아군이나 적군으로부터 오인 사격을 받았고 실제로 전투기의 후미에 그 영국군 총탄을 맞아서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롬멜이 사진광이었어요. 거기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전선 초기 전투 보면 항공정찰한 거 있어요. 항공정찰했는데 영국군 전차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궤도 자국이 어떻게 나 있고 그거 롬멜이 다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상공을 다니면서 그걸 다 직접 찍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 부대 그거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저기 영국군 있다? 또 가갖고 야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현장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여단 가지고 영국군 일개 전차 사단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어느 한 분야에 미친 사람한테는 하늘의 운명도 한 수 접어주고 그 불운을 비껴가게 합니다.
롬멜은 전투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요. 워리어였죠. 사막 평지인 이 아프리카야말로 전차에 의한 단독 작전이 가장 유리한 것을 알고 롬멜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과감한 전술을 사용을 해요. 이게 우리가 그걸 표현을 과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하지,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롬멜이 북아프리카에 도착해서 1941년 2월에 선발대 이끌고 가가지고 영국군 전차사단 상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독일군 주력이 선발대는 보병이었어요. 보병이 일단 와가지고 서령대 만들고 주둔지 만들고 나서 전차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병에다가 장갑차하고 찝차 끌고 나가서 기관총으로 영국군 대적했다고요. 그거를 과감하고 깊숙이 보병 부대가 들어와서 기관총을 쏴대니 정말 깜짝 놀래갖고 영국군 방어 능력이 와해된 것이라고요. 이것은 천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거 기관총 누가 쐈겠습니까? 롬멜이 직접 기관총 총좌에 올라가서 총을 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쳤다고만 할 수 없죠. 뭐 한마디 붙여줘야죠. 롬멜의 전술은 미쳤지만 세련됐어요. 전차의 통신, 보급의 세심한 디테일을 통해서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증진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하들의 어떤 미숙함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장이라는 것은, 지휘관이라는 것은 예하 부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작전 지속력을 증대시켜주는, 그것이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을 가지고 영국군 전차를 싸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대단한 작전 센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례 굉장히 유명하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장비의 장판교 전술, 이렇게 먼지 막 쓸어가지고 대군처럼 보이게 하는 스킬.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루 사용된 바 있는 모의 전차 전술, 골판지로 전차처럼 만들어가지고 항공전찰로 왔을 때 대규모 부대처럼 보이게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막 수천 대의 골판지로 만든 전차가 있었는데 사진이 있거든요. 전차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은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롬멜의 가장 큰 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롬멜의 가장 큰 적 벌써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저 에스프레소도 좋아하고요, 파스타도 좋아해요, 피자도 좋아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롬멜 아프리카 군단의 가장 큰 적은 이탈리아 군대였어요. 앞에서도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이 롬멜의 목숨을 직접 위협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탈리아군에 의해서 2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한 번은 그 지상에서 이제 영국군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갖고 정찰하고 있는데 그 영국군인 줄 알고 이탈리아 공군이 한번 폭격하고 겨우 살아나고, 다른 한 번은 공중 정찰하고 있는데 영국군 공군인 줄 알고 그 이탈리아 육군이 총 쏴가지고 한번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롬멜이 자기 자신의 수기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동맹인 이탈리아 군에 대한 욕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만 썼지, 총 쏴갖고 나 죽을 뻔해서 그 얘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참 그러기 힘든데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전차전으로 유명한 전투를 고르라.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토브룩 전투를 떠올리실 거예요. 독일과 영국 전차의 대표적 맞짱으로 불리기도 하는 토브룩 공방전. 토브룩 공방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하는데, 전차들의 대결이라고 알려진 이 토브룩 공방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몇 가지 숨겨져 있어요. 롬멜 자체도 보병 출신이고, 독일군 입장에서 봤을 때 토브룩 전투의 상당수가 보병 방어 작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브룩 공방전에서 우리가 기존에 열광해왔던 그런 전차 대 전차의 토브룩 전투에서 주력은 전차가 아니었다. 토브룩 공방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1차 사료를 샅샅이 살펴보는 디테일한 남자 존 테일과 함께 토브룩 공방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보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사 전차전
롬멜 좋아하시는 분들, 북아프리카 전역 좋아하시는 분들, 토브룩 공방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복잡하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죠.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전투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매우 제한된 환경 하에서 불완전한 작전 계획, 반쪽짜리 부대를 가지고 아등바등 치러낸 그런 전투들이었다고 할까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전투와 관련된 계획, 명령, 일지, 사후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부, 집단군, 총참모부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롬멜 군단, 아프리카 군단은 어때요? 쉽게 말하자면 독고다이였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많이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위에서 아래로 쭉, 아래에서 위로 쭉 명령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서 기록이 적은 거예요. 그러한 문서 기록이 적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토브룩이 어딘지 일단 그거부터 봐야 되겠죠. 어딥니까? 리비아에 있는 토브룩이죠. 이 토브룩은 역사적 상징성이라는 것이 부여돼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식민지의 어떤 구심점이었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국경 수비 요새가 이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다루기도 했지만 이탈리아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북아프리카 진출의 상징으로 이곳을 삼아서 1911년부터 주둔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이탈리아가 여기저기 말도 안 되게 손을 뻗고 헛발질 하다가 1941년 4월에 굉장히 거창한 똥볼을 하나 차죠. 194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탈리아의 이집트 침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이탈리아가 1940년 9월 13일에 이집트를 침공을 했어요. 이때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시디 바라니, 리비아에 있는 바르디아, 토브룩, 벵가지 등등등, 여기가 다 뭐냐 하면 이탈리아군이 공격해 들어갔다가 호주 연합군에게 다시 밀려서 빼앗긴 곳들이잖아요. 이 영국 호주 연합군의 반격 작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침반 작전, 오퍼레이션 컴파스라고 그랬잖아요. 1940년 12월 8일에 시작돼서 1941년 2월 초쯤에 대략 전선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 와중에 1941년 1월에 토브룩이 영국군 점령하에 놓이게 되죠. 이탈리아의 꿈인 로마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이 토브룩이 영국군 점령하에 놓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잘못 건드려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계획들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롬멜을 아프리카 군단 군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1941년 2월 6일에 롬멜 거기 가서 정리 좀 하고 와. 이렇게 돼가지고 독일 전차 군단이 북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소위 롬멜의 무쌍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941년 3월 중순이 되자마자 간단히 몸만 풀고 바로 선발대를 꾸려가지고 독일 전차 군단의 일부를 데리고 영국군을 완전히 발라버리죠. 1941년 4월 13일이 되면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집트 쪽에 자리를 잡고 독일이 주도하는 동맹군은 리비아 쪽에 자리를 잡고 서로 대치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시발점이 1941년 4월 14일에 시작되는 토브룩 공방전인 것이고요. 지금이야 뭐 크고 활발한 항구가 많지만 저 당시에는 장비 물자가 대량으로 들어가고 나올 항구가 북아프리카에 몇 곳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전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항구가 바로 토브룩이었던 것이고요. 이 토브룩이 지금 누구 거라고요? 영국 거잖아요. 이 토브룩 항구를 통해서 영국군이 계속 재보급을 받고 있으니까 롬멜 군단은 지금 독일로부터 재보급이 끊긴 상태인데 열받겠죠. 그러니까 이 적의 보급로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독일이 토브룩을 공격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롬멜이 4월 13일에 한 번, 4월 14일에 한 번, 4월 30일에 한 번, 3번에 거쳐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토브룩이라는 곳이 아주 촘촘히 요새화되고 진지화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영국군, 호주군, 인도군 등등 합쳐서 보병과 전차가 약 3만 6천 명이 집결해 있는 상태예요.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롬멜 군단의 첫 번째 공세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요. 롬멜은 깨닫죠. 현재 병력으로는 공세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본국에 증원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본국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부터 독일 나치군이 공세를 취하라고 롬멜을 보낸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병력으로 연합군의 공세를 좀 저지해라. 거기 좀 네가 평정하고 있으면 우리 소련 공격하기 쉬울 거야. 이런 의도로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원 요청을 했다가 욕만 뒤지게 먹죠. 근데 여기서 공격하지 말아라. 좀 거기 평정만 하고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만히 있을 롬멜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롬멜이 상급 부대에서 될 수 있으면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4월 달에 3번이나 공세적인 작전 활동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명령을 어긴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하냐면 나치 총참모부의 2인자, 참모 차장이자 실제는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을 보내요. 지금 소련 공격할 준비하기도 바쁜데 왜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을 북아프리카에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어지간한 사람 보내갖고 롬멜을 말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걸 비밀리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울루스 정도 되는 사람이 가서 야, 지금 총통은 소련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여기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중심축은 소련이야. 이거를 알려주려고 간 거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파울루스 장군이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게 4월 27일인데 4월 30일에 파울루스가 서양 사람이니까 눈이 파랗잖아요. 눈을 퍼렇게 뜨고 있는데 4월 30일에 다시 한번 공격해갖고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울루스가 이때는 명시적으로 명령합니다. 공격 멈춰. 토브룩에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영국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반적인 내용이 영국 촉보부를 통해서 영국에 들어가죠. 지금 롬멜 군단이 본토에 증원 요청을 했다가 입밴을 당했다. 그리고 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격을 다시 해서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공격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정보가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영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이야말로 전장 주도권을 되찾을 시기다. 이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판단이 나오면 영국은 뭐다? 총공격이다. 역습이다. 이른바 이게 1941년 5월 15일에 실시된 브레버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의도와 내용을 고려해서 번역하자면 저는 이거를 명존세 작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명치에 딱 끊어치는 한 방으로 상대의 호흡과 행동력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군이 이때 쓸 수 있는 가용한 전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전차로 증강된 제22 근위 여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차 여단이 한 2개 부대 정도 있었고 이렇게 가용한 부대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는 작전이 제한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군사작전의 과업 중에 촌단 공격이었어요. 이 촌단 공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의 주력이 전차 부대일 때 하는 역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적의 전차 부대가 중심으로 길게 늘어서서 공격선, 보급선이 늘어졌을 때 거기에 생긴 간격을 딱 때려가지고 부분적으로 절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적 전차 부대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공격 템포를 뺏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군은 뭐 촌단 공격인지 이런 작전 개념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려고 한 것이 이것이었고 실제 이루어진 작전의 상황들을 분석해서 보면 촌단 공격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좀 더 이미지가 확실하실 것 같고요. 이때 독일군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집트 동부 해안에 길게 늘어선 형태로 있었단 말이죠. 지금 지도를 보면 모르고 1940년대 지도를 보면 도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쭉 늘어서 있었단 말이죠. 롬멜 전차 군단이 어설프다든가 전장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늘어선 게 아니라 전차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하고 리비아의 이 국경선 상에 있는 도로가 거기밖에 없어요. 해안을 따라서. 특히 이제 할파야 패스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게 해안을 따라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쭉 연결된 형태란 말이죠. 영국군은 그러니까 이 할파야 패스 쪽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촌단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를 잘 끊으면 중간에 그 솔룸이라는 교통 요충지가 있고요. 또 거기에 요새 중에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카푸초 요새라고 있어요. 여기를 잘하면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영국군의 상황 받고 그럼 이제 독일군의 상황은 어떠느냐. 이때 롬멜 군단에는 선발대였던 제5 경전차사단이 다 도착해 있었고 주력인 제15 전차사단도 이제 막 본대가 도착해서 몸을 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처음에 도착해서 영국군을 공격했을 때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그리고 롬멜이 원래 보병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공격과 방어에 모두 능통하다는 것을 전투로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롬멜이 영국군이 공격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반드시 영국군이 역습을 할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부대의 일부를 방어 편성을 해서 기습을 방지하고 또 갖고 있는 예비대를 몇 군데에 나눠서 집결시켜갖고 만약에 영국군이 공격을 해서 뚫고 들어오더라도 돌파구가 더 깊이 뚫리지 않거나 혹은 일부 부대로 그 돌파한 부대를 역습을 해서 작전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역시 롬멜은 롬멜이죠.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정리해 봅시다. 영국군의 촌단 공격이 개시된 것이 언제다? 1941년 5월 15일이다. 당연한 곳에서 우리는 가끔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 5월 15일이었을까? 이게 왜 꼭 5월 15일이어야 했을까요? 월급날이라서? 알겠죠. 실은 영국군이 5월 13일쯤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촌단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옹기종기 집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격을 하려면 이거를 롬멜 장군이 딱 보내. 롬멜 장군 특기 뭡니까? 전투기든 폭격기든 가용한 거 타고 바로 날아가고 공중차를 하는 거죠.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사전 협조했던 독일 공군에 야 얘네 모여있다 공격해줘 해가지고 5월 13일에 바로 폭격을 해가지고 영국군이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5월 15일에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격돌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할파야 패스라는 곳에서 격돌을 하죠. 초전에는 영국군 전차부대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어요. 최전선에 있던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 일부가 그래서 철수를 하죠. 철수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살펴보니까 이 영국의 마틸다 전차를 막아 세울 만한 적절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전차포가 있긴 한데 이때 대전차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포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경이 매우 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7cm 정도 되는 총알을 쏘는 장갑 관통용 총이에요. 포라고 부르지만 이 4.7cm 요만해요. 이걸 쏘면 그 전에 거는 뻥뻥 다 뚫렸는데 말하자면 사람 머리통만한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영국군 전차는 안 뚫려. 두꺼워. 아주 두꺼워.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이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 공격 부대가 아까 말씀드린 카푸초 요새 앞까지 접근을 해서 이 요새 탈환 작전을 실시를 해요. 그런데 요새 방어의 이점이 독일군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방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군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정적일 때 써먹으려고 놨던 예비를 집어넣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과 독일의 전차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독일군의 뭡니까? 판저, 영국군의 마틸다. 얘들 둘이가 딱 붙는 거죠.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은 5월 15일 정오예요. 전황이 영국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 싸움에 관한, 전투에 관한 굉장히 당연한 사자성어 3대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승열패. 우세하면 이기고 열세하면 진다. 야극강식 비슷한 거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빵 필승. 먼저 때리면 아무래도 유리해요. 영국 연합군이 어쨌든지 간에 촌단 공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선빵을 날려갖고 지금 여기까지 우세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세를 뒤집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독일 공군이에요. 독일 공군이 폭격을 하자마자 영국 전차의 진격이 템포를 잃어서 오히려 그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이때 후방으로 잠시 빠졌던 독일군의 전차들이 전열을 정비한 후에 영국군의 촌단 공격에 대한 역촌단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죠. 촌단 공격에 대한 역촌단 공격. 이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독일군이 가지고 나온 88mm 대공포. 하늘에다 갖다 쓰는 대공포를 이제 전차를 향해서 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롬멜 군단이 이 순간에 주변에 은원패 시켜놨던 전차 예비대를 싹 꺼내가지고 88mm 대공포의 어모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은 바로 역전. 결국 영국군은 왔던 길을 되밟아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처뿐인 후퇴냐? 그렇진 않죠. 일단 독일군의 템포는 빼앗아 놨으니까. 요새하고 뭐 진지는 못 뺏었지만 일단 템포는 죽여놨단 말이죠. 근데 이 철수하는 루트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뻔하다고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냥 또 평원지대예요. 잘못하면 그냥 허허벌판에서 독일 공군, 독일 전차부대, 독일 대공포에 뻥뻥 두들겨 맞으면서 머리 감싸주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덩케르크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영국군이 철수 작전을 잘해요. 영국군이 이제 특기를 살려서 철수 작전을 축차적으로 잘하죠. 이 축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1제대, 2제대, 3제대 이렇게 구분해 놓고 1제대가 2제대 뒤로 들어왔을 때 2제대가 엄호를 하고 2제대가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에 1제대가 다시 3제대 뒤로 빠지고 3제대가 빠질 때 2제대가 엄호를 해주고 이거를 굉장히 영국군이 잘해요. 이것은 전술적으로 숙달되었어야 되고 또 작전적인 인내심이 있어야 철수 작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산발적인 교전을 하는 가운데 피해가 조금씩 늘고는 있었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이런 가운데 양 부대가 물려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5월 18일이 돼요. 이 5월 18일에 굳이 누가 유리한지를 따지자면 여러분 알겠죠? 독일 동맹군 부대죠. 공군도 있고 예비대도 갖다 놨고 대전차 무기도 지금 우세이고 그러니까 영국 연합군 측이 피해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작전 한계점에 영국군이 먼저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41년 6월이 되면 토브룩을 포함한 주요 지형 지물을 롬멜 군단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1941년 11월까지 그야말로 째째한 공방전이 이어져요.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고 어느 한쪽이 우세를 차지하지도 않으며 그 공방전의 결과들이 전략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전선이 휙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발적인 교전이 그러니까 1941년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토브룩 공방전, 토브룩에서 있었던 교전이 끝난 후에 결과를 놓고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토브룩 공방전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전차 대 전차의 교전은 아니었어. 전차 부대가 한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 토브룩 하면 무슨 전차전의 신화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어요. 실제로도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양측의 전차 손실이 영국 연합군 측이 5대 완파, 독일 동맹군 측이 3대 완파예요. 그러니까 양측 합쳐서 완파된 전차가 10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연구자들이.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자들이 1차 사료를 놓고 과거의 전투를 분석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실제 그 전장에 가서 그 전차 한 대를 봤을 때의 그 두려움, 위협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사를 거기만 보지 말고 수평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6.25 전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이 앞세웠던 T-34 전차가 서울 방어선을 뚫으면서 몇 대가 완파됐을까요? 10대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의 T-34 전차가 10대가 채 완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북한군의 T-34 전차는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니죠. 6.25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전차가 했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토브룩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토브룩 전투에서의 주요 부대는 보병이었지만 전차 역할이 굉장히 컸고 전차가 주는 충격력, 기동력, 화력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토록 원했던 토브룩을 롬멜이 얻었잖아요. 북아프리카는 그러면 독일 천하가 되는가? 오늘은 1943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튀니지로 가보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캐세린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땅 따먹기 싸움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튀니지 전투 파트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전투 작전이 동부의 리비아, 이집트 쪽에서 시작됐다가 다시 서부의 모로코, 알제리로 확장이 되고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튀니지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갑툭튀해가지고 이제 연합군하고 추축군 둘 중에 튀니지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확 뒤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승부가 쉽게 갈리지가 않아요. 튀니지 전투는 show must go on 계속 가는 겁니다. 이 교전에서 가장 주된 요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지형입니다. 이 지형을 극복하는 것이 양쪽의 과제였어요. 튀니지 중앙에 솟아있는 산맥이 있는데 여기 척추를 따라서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여기를 따라서 남서쪽으로 더 가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캐세린 협곡입니다. 여기서 전투를 벌인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보이죠? 왜 하필 여기에 들어가서 싸웠을까? 우리는 좀 그게 궁금하죠? 상황을 봅시다. 앞선 1942년의 튀니지 전투는 추축군이 굉장히 우세한 가운데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추축군이나 연합군 그 어느 쪽도 괴멸적인 피해는 입진 않았어요. 판정이 안 났다 이거죠. 튀니지 밖으로 누군가가 완전히 격퇴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해가 바뀌고 1943년 1월이 됐을 때 누가 오냐면 한스 위르겐 폰 아르님 장군. 이 사람이 제5기갑군을 이끌고 페이드라는 곳에서 캐세린 쪽으로 이어주는 기동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이 사람 이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 독일군의 진격 정보를 받은 미 제1기갑사단. 이 기갑사단이 캐세린 쪽으로 부대 이동을 시작을 하죠. 같이 가야지. 그래갖고 여기서 한번 격돌을 해요. 그런데 이때 미 측의 주력이 누구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기갑사단, 독일 측은 제21기갑사단이다. 제21기갑사단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롬멜이 초기에 데리고 온 제5경기갑사단이 부대 개편을 해가지고 제21기갑사단이 되는 거죠. 이 부대가 누구 밑에서 컸습니까? 롬멜 아닙니까? 롬멜. 전차전에 굉장히 능숙하다. 무엇보다 지형을 잘 이용할 줄 안다. 그래서 미 제1기갑사단하고 마주치자마자 잽함두번 툭툭 치고받고 나서 뒤로 빠지는 거죠. 철수하는 척 하면서 부대를 캐세린 협곡 근처로 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군 부대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짝 붙었을 때 가젤 펀치를 탁 날리는 거죠. 주력은 서쪽으로 크게 돌아가가지고 미 제1기갑사단의 옆구리를 툭 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망치와 모로 전술을 롬멜한테 아주 잘 배웠어요. 이때 그런데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 독일군 88mm 대공포입니다. 이게 원래는 88mm 대공포에서 시작해서 세계조에 들어간 무기죠. 저도 이거 몇 번이나 우리 이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이해가 가세요? 하늘에 쏠 거를 전차에다 갖다 대고 쏘았는데 그게 잘 먹혀갖고 계속 썼다? 이거는 그냥 안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전화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김 의원님. 네,
뭐 무기 좀 물어보려고요.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거 쓰잖아요. 88mm 대공포? 예, 88mm 대공포. 그거를 왜 대전차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당시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대전차포는 사실 37m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부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를 이걸로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당시 독일이 물론 전격전이라는 그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긴 했지만 전차의 성능을 봤을 때는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전차에 비해서 방어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달리 기관포 수준의 이제 전차포를 주로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는 전차를 상대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탔다 보니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군의 그런 흡한 아이템이 되고 말았죠. 사실 재밌는 거는 야포로도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점. 야포로요? 포병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사격뿐만 아니라 간접 사격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제 가능한 포였다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차에 88mm 달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그 달 수 있나 그렇게? 그래서 88mm 이 대공포를 단 전차가 그 유명한 티거 혹은 타이오라 불리는 그 전차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대공포를 대전차포로 바꾼 걸 뭐 개조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위에다 쏘던 거 앞에다 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소모를 보호하는 곳에 많이 배치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대전차포로 쓰다 보면 나전에서 어떻게 보면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포를 조작하는 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판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하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조준 장치라든가 뭐 순간을 조종하는 장치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버리고 또한 이동의 용이성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나개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당시 독일 공군, 그다음에 육군, 해군도 이걸 다 썼다라는 거. 해군이요? 해군이요? 해군은 또 해안포 용도로도 쓰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아 오늘 이게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지상 무기 중에 보병 무기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88mm 대전차포를 맞고 미 제1기갑사단이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큰 피해를 입었죠. 이때 독일 제21기갑사단의 전차를 막기 위해서 또 피해를 누가 많이 입었냐면 미군 보병부대하고 미리 들어가 있던 대전차 특공조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는 전차사단이라고 불렀잖아요. 1941년하고 42년 국면에서는. 그런데 43년 국면부터는 기갑사단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이쯤이 되면 전차만 보유한 사단 혹은 뭐 주로 부대가 전차이고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보유한 그런 부대가 아니라 이때 이제 합동, 재병협동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전차부대, 대전차부대, 포병, 공병, 통신 그리고 이제 보병까지 이것이 전투단의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기갑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이렇게 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때 제1기갑사단, 미 제1기갑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독일군하고 접촉 이탈을 이제 하고 예비로 전환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1943년 2월 초까지 독일군이 튀니지 북부의 해안, 도로 이쪽 중요 지형 지물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연합군 측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튀니지 내륙의 산악 지형, 그 일대 지형들 뿐이에요. 연합군의 전선도 이때 잘 형성되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처럼 방어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점 단위로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독일군하고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었죠. 그런데 당시의 미군의 전투력 수준이 어땠느냐? 사후검토 보고서를 보면 그들 스스로 미군은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동작이 매우 굼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당시 제2군단장이 아주 저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레덴달 장군입니다. 후방 130km의 사령부를 설치해놓고 전방에 가보지도 않고 그 주변에 전차, 보병, 방공, 봉병을 그냥 배치해가지고 자기 방어하라고. 로이드 프레덴달.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았대요. 거기다 더 심한 게 뭐냐면 굉장히 오만하고 독단적이었답니다. 당시 프레덴달 장군의 전투 지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전력이 누구였다? 제1기갑사단이었다.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전용을 합니다. 1기갑사단을 일로 가라고 그랬다가 너 1개 연대 내놔 줬다 보냈다가 자기 밑에 있는 이런저런 부대를 병정놀이 하듯이 여기저기 갖다 놨다가 뺐다가 막 배치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매우 낮은 수준의 전장 지휘죠. 특히 작전 구상이나 워게임 없이 가위바위보 하는 식으로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위에서 봤을 때는 겁나는 짓이죠. 추측군 좀 볼까요? 아까
독일 제5기갑군 아르님 장군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1943년이 됐을 때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임마 지금 롬멜 와 임마 사막의 여우 롬멜이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롬멜 군단이 어디 있었어요? 동부전선인 리비아에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영국군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롬멜이 와? 우리가 지금 중간에 1942년 엘 알라메인 전투 이거를 지금 나중에 흥미롭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뺐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지금 1942년에 이 영국 제8군이 미국의 물량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공세를 개시를 했고 롬멜 군단이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리비아까지 잃고 튀니지로 퇴각한 상황인 거예요. 중간에 뭐가 하나가 크게 지금 생략돼 있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롬멜 군단이 튀니지 내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레트 라인이라는 곳 근처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최소의 병력만 동쪽에 배치해가지고 영국 제8군이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막고 있고 나머지 주력 이거를 독일 제5기갑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영미연합군을 공격해서 튀니지 밖으로 몰아내려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이때 롬멜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캐세린 협곡이라는 이 지형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미 제2군단 후방 지역으로 기동을 해서 보급선을 타격해가지고 작전 지속 능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작전 지속 능력을 파괴하지 않고 앞에 있는 미군 건드려봐야 이거 소용없다. 이거를 롬멜을 아는 거죠. 우리 지금 본토에서 기름도 안 오고 탄약도 안 오고 우리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목표로 삼은 곳이 캐세린 협곡에서 북쪽으로 45km 정도 위에 보면 탈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엘케프 이 방향 일대까지 공격해서 들어가면 영국군의 측면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큰 그림을 롬멜은 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롬멜이 좀 바뀌어요.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탈라 말고 거기 남서쪽에 보면 테베스라고 있어요. 전쟁사 보신 분들 테베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탈라 쪽에 있는 영국군이 아니라 테베스에 있는 미군 얘들이 핵심이구나. 얘들이 중심이구나. 이 중심을 흔들지 않으면 여기선 가망성 없어.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격을 위해서 롬멜이 작성한 작전 계획 롬멜이 했던 이 구상에 제10 제21 기갑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이때의 롬멜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뒤에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43년 2월 13일에 롬멜이 구상한 대로 추축군이 공격을 합니다. 주력 부대는 독일 제10기갑사단이에요. 페이드 고개를 지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일부 기동력이 높은 차량화 부대, 오토바이 부대로 서쪽으로 빠질 수 있는 퇴로를 막은 다음에 CD 부지드라고 있어요. 미군을 이 마을에 몰아넣고 포위 공격을 하려는 것이 목표죠. 동시에 독일 제21기갑사단은 CD 부지드 남쪽의 산악 지형을 그대로 돌파한 다음에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미군 후속 지원 부대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본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올 거 못 오게. 그리고 여건이 되면 CD 부지드 공격에 참여를 하겠죠. 이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대로 돼요. 그래갖고 오전 10시에 미군이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이때 미군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2군단장 프레덴달 장군이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부대가 포위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기에 놓이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격 지원 진지를 점령을 해서 사격 지원 혹은 포격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진지 2개소를 선정을 해갖고 부대를 배치를 하는데 프레덴달 장군 이 사람이 뭐냐면 약점이 쪼잔해요. 부대를 찔끔찔끔 보내요. 한 번에 보낼 때 왕창 보내야 되잖아. 축차 투입하지 마라 써있어요 교범에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원하러 부대를 보냈는데 처음 보낸 애들이 포위가 돼. 걔들 또 구하려고 찔끔 보내. 상노가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들을 지원하는 미군의 포병 부대들 위치도 발각이 돼서 얘들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대는 둘러싸였지, 사격 지원 진지도 점령을 못했지, 포병도 털렸지. 그러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차 투입이 얼마나 무섭냐면 프레덴달 장군이 도와주라고 해갖고 찔끔찔끔 전차를 50대 정도 밀어넣거든요. 한 번에 50대 밀어넣어야지. 물론 이제 도로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이 불비하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거를 3대, 4대, 야 좀 더 보내봐 이렇게 해갖고 4대만 귀환해요. 45대가 그대로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2월 15일까지 미군의 피해가 계속 늘어납니다. 미군은 2월 16일까지 약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포로가 되고 무기 장비도 독일한테 다 빼앗깁니다. 독일이 지금 제일 갈급한 게 무기 장비잖아요. 그거 미군 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 사령부는 그래갖고 결국 철수를 해요.
그래서 미군 스스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2차 세계대전사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꼴불견인 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낮에는 도로로 철수하고 밤에는 불을 켜고 철수를 해갖고 엄청나게 또 피해를 입습니다. 튀니지에서 밤에 철수를 했어요. 철이 없었죠. 밤에 안 보인다고 불을 켜는 자체가. 그래서 이 군단이 여기서 나중에 패튼이 그러잖아요. 군단 전체가 폐잔병 같아. 여기서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이 철수로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캐서린 협곡입니다. 미군이 그렇다고 완전 바보는 아니잖아요. 교통 요충이자 작전적으로 중요한 목, 여기 보급기지도 있고, 이대로 그냥 철수해버리면 독일군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 캐서린 협곡과 주변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면, 고지 언덕 이런 데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튀니지를 지나서 알제리까지 그냥 순식간에 진격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여기서는 한번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뭘 먼저 극복해야 되냐면, 미군이 지금 공황 상태잖아요. 패주했다고 돼 있어요. 패주. 그리고 프레덴달이 예하부대 장악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위기죠. 튀니지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참 다행이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추측군 내에도 발생해서 곰고 곰다가 지금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르님하고 롬멜이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롬멜이 작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독일 제10기갑사단을 처음부터 자기가 막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대 누구 겁니까? 이거 지금 아르님 부대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롬멜이 지금 막 이걸 휘두르니까, 안 그래도 아르님은 지금 내링 대타로 와가지고 땜빵인가 내가 이런 느낌 갖고 있는데 기분이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가 뭐라고 썼냐면, 둘 사이에 적개심과 질투심이 흘렀다고 표현을 해요. 정말 적나라하죠. 미국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갖고 이 캐서린 협곡에 몰아넣고 하면 전멸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군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뒤에 다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2월 16일하고 2월 17일 어간을 롬멜과 아르님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느라고 휙 날려먹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이때 롬멜이 처음에 탈라 쪽이 아니라 테베사 방향으로 전투력을 집중을 해서 연합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했다. 여기에 이제 제21기갑사단하고 제10기갑사단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르님 장군이 이걸 쉽게 협조를 안 해요. 제10기갑사단 이거 내 거야.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아르님 장군이 또 그러면 정말 그랬겠어요? 이거 내 거야. 못 줘. 그렇게 땡이 안 하겠죠? 전장 상황에서. 물자 부족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부대가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님이 그렇게 얘기만 하고 말았겠어요? 아니죠. 은멜이 이걸 빗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10기갑사단을 직접 가갖고 밀어 넣을 것이다, 이걸 알고 롬멜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롬멜이 관련 계획을 상급 부대에 승인받기 전에 부대를 아예 북쪽으로 확 빼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둘이 맨날 치고받고 하니까 캐셀링 원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튀니지 전투 공부하신 분들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왜 로마에서 캐셀링 원수가 자꾸 와가지고, 그것도 공군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얘기를 하느냐. 통제가 안 되니까 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능력, 인성, 계급으로 롬멜하고 아르님을 누를 수 있는 사람, 캐셀링 원수가 그래갖고 중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하느냐,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롬멜 손 들어주죠. 뭐 당연한 조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르님 이 양반도 참 대단해. 부대를 롬멜한테 보내질 않아요. 지휘권을 이양하질 않는단 말이죠. 아르님 장군이 부대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또 시간이 이틀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연합군이 기사회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발 안 맞던 롬멜과 아르님의 갈등을 지금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롬멜에게 작전 통제권이 갔죠. 하지만 아르님은 아직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어요, 미군은. 그렇지만 귀한 시간을 벌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냐? 튀니지 전투 3탄입니다. 왜 3탄이냐? 지난번에 이어서 2탄 아니냐? 42년 튀니지 전투를 하나로 묶었고 43년 튀니지 전투를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을 되살려보죠. 독일군의 기습 포위 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연합군, 미군이 궁지에 몰려서 발을 지금 동동 구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대로 튀니지 전투는 추측군의 승리로 끝나나 했는데 솟아날 구멍이 나타났어요. 연합군에게 기회가 나타났는데 누가 병력 증원을 해줬습니까? 뭐요? 미군이 물량 공세를 했나? 아닙니다. 독일 내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지금 기회가 생긴 겁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을 경멸시킬 수 있는 이 천근 같은 기회,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틀 동안 싸워요. 롬멜은 군대 보내라. 아르님 장군은 못 보내, 이건 내 거야. 이래가지고 2월 17일에 연합군을 돌돌 싸놓고도 2월 19일까지 결정적인 타격을 못 줍니다.
연합군이 이 청룡 같은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겠습니까? 안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통상 뭐예요? 못 벗어나요. 프레덴달 장군 똥볼을 또 찹니다. 이하 참모진이 독일군이 포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용한 접근로 5개를 제시를 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가지고 가용한 부대가 한정돼 있으니까 부대를 이제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지휘관이 한다. 지휘관이 누구다? 프레덴달 장군이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쪼잔하게 부대 찔끔찔끔 보내는 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접근 가능한 5개의 길에 부대를 그냥 똑같이 깔아놔요. 이거 뭐 최악의 한 수죠. 그러면서 그나마 잘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이 캐세린 협곡에 알렉산더 스타크 대령이라고 굉장히 지휘를 잘한다고 정평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 제26 보병 연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여기는 꼭 지켜야 되니까 너만 믿는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프레덴달 장군이 세운 계획답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연합군 방어부대들이 2월 19일 아침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배치가 되자마자 저 멀리서 독일군 선두부대겠죠. 장갑차들이 쫙 오는 게 보여요. 근데 알렉산더 스타크 대령이 이 사람이 좀 전투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쓴 제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스타크 대령이 직감적으로 캐서린 협곡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거를 무슨 직감적으로 통박을 굴려갖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전장에서 지휘관의 그 직감이라는 것은 경험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크 대령이 조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스타크 대령이 일개 연대를 데려갔다고 했지만 보면 보병, 포병, 대전차 부대 각각 일개 대대 그리고 공병연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완벽한 연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부대로는 독일군 기갑부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상급부대 지원이 뭐 됩니까? 뭐 예비대가 그렇다고 충분합니까? 위에 있는 장군이 똑바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크 대령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유인 방어 전술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이 유인 방어 전술이 잘 먹혀서 독일군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캐서린 협곡 전방 고지에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병력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다가 독일군이 이동 대형에서 공격 대형으로 쫙 펼치면 미군은 철수하는 척하면서 이거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 협곡 지형이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독일군 부대가 딸려 들어오면서 펼쳤던 부대가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때린다. 이 계획을 가지고 부대들이 독일 부대를 유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크 대령의 유인 방어 전술. 이 스토리 전투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례고 미 육군 교보, 육사 교재에도 등장하곤 했던 사례입니다. 중과 부적의 열세에서 전술을 이용해서 우세의 적을 물리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차 사료를 보면 미군이 유인 방어를 한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유인 방어를 했으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제26 보병 연대가 완편된 전투단의 형태가 아닌 대대 단위로 있던 전투부대들을 끌어모은 부대예요. 그러니까 2월 19일에 이 부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캐서린 협곡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변 산지에 보병, 포병, 공병 이런 부대들이 대대 단위로 수경지를 편성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대대 전술훈련 나갔을 때 연대 전술훈련 나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대대 단위로 산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대를 가지고 무슨 유인 공격을 합니까? 유인 공격이라는 게 뭐 대충 이렇게 기다리고 왔다가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사전에 철저한 계획, 반복된 예행 연습, 장병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착착 움직이지 않으면 유인 공격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 중에 상당수는 독일군이 이 협곡 지형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들어오는 거 자살 행위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공격을 받으니까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응했는데 독일군이 보니까 알아서 유인된 것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쏘잖아요. 포병부대 있으니까 포병 쏘고 보병부대 대전차포 있으니까 그거 갖다 쏘고. 그래서 미군의 대응에 의해서 자연의 도움에 의해서 독일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겁니다. 전투 사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례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미화한 거. 그래서 없는 영웅을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유인을 당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왔을까요? 독일 제10기갑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개시한 것은 조공의 통상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방어하는 부대 꼬시려고. 그 부대는 독일 제21기갑사단이었어요. 이 부대가 먼저 스비바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요. 캐세린 협곡에서 동쪽으로부터 한 50km 떨어진 곳인데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하는 척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때 독일 제21기갑사단 앞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영국군 제6기갑사단, 미군 보병연대 한 2개 부대 규모. 전투력이 둘 다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이쪽에 있는 연합군이 그러니까 기대할 것은 강력한 포병 화력 지원, 그것뿐인데 말씀드렸죠.
초전에 그 미군 포병 호록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주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10기갑사단이 캐세린 협곡에서 테베스로 이어지는 그곳으로 가려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미군 부대는 방어 준비가 사실은 안 된 부대예요. 상대적으로 방비가 덜 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협곡으로 독일군이 알아서 와주네? 우리가 교통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8기통 스포츠카가 들어와도 여기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딱 물리니까 전진도 안 되고 피해는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독일군 제10기갑사단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오후까지 가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계획했든 하지 않았든 실제 독일군 기갑부대의 일부가 이 캐세린 협곡 분지 지형에 갇힙니다. 그 뒤로는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서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공군 폭격도 맞고 포병도 맞고 대전차포도 맞고. 그런데 뭐 역시나 독일군은 독일군이죠. 분지 지형 양쪽 고지로 독일군 보병 수색대대 정예 요원을 선발해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미군을 역포위해서 100여 명을 포로로 잡고 위기 탈출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군이 어떻게 되냐면 부대 내 공황이 발생해요. 탈주국이 벌어집니다. 공병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일기 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가운데 미군 주력부대도 피해를 입어요. 주력부대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 제1기갑사단 탱크 부대잖아요? 누구랑 싸워갖고 피해를 입냐면 이탈리아 부대랑 붙어갖고. 물론 이탈리아도 이번에는 베르살리에르라고 이제 경보병연대 정예를 보내긴 했는데 이탈리아 군이 아마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전과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것도 전차 부대 상대로.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미군이 이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붕괴가 돼서 막 서로 앞뒤를 다퉈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피해가 가는 가운데 19일 자정이 되자 독일군이 캐세린 협곡을 뚫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 연합군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느냐? 테베사, 탈라 방면으로 독일군 주력이 다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운명의 2월 20일이 되는 거죠. 연합군이 개전 이후에 가장 큰 고비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야음 속에 공격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야간에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야간 산악행군 해보신 분들 많죠. 전방에 적이 전혀 없어도 경사도가 30도가 안 돼도 칠흑 같은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산을 오르는 것은 맨땅을 기는 것보다 느려요. 그래서 이 야간이라는 조건과 산악이라는 자연 조건이 연합군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의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군 동쪽에서 갑자기 리비아 방면에 있는 영국 제8군이 천병부대를 보내서 독일군이 있는 위치를 찾는 것 같다. 이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롬멜이 들으니까 섬찟하잖아요. 롬멜이 계속 치를 떠는 게 뭐예요? 국가 단위가 됐든 소부대 단위가 됐든 양쪽에서 동시에 전투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튀니지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영국 제8군이 오게 생겼어. 판단하죠. 결정해야 돼 이제는. 지금 독일군이 할 수 있는 최선 뭐냐? 총공격이다. 캐세린 협곡을 뚫어야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고 놔뒀던 예비대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패착이 됩니다. 우리가 방어할 때 작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이 빨리 전개하게 하는 것 또는 적이 예비대를 빨리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에서는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전 전략 차원으로 확대되면 결국은 예비대를 먼저 쓴 놈이 지거든요. 근데 지금 2월 20일인데 벌써 예비대를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연합군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거죠. 롬멜이 그러니까 2월 20일에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했으니까 캐세린 협곡 정도는 어쨌든지 간에 뚫리죠. 캐세린 협곡이 뚫림과 동시에 독일 제21기갑사단이 들어갔던 탈라 쪽도 뚫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16시 30분에 캐세린 협곡 일대를 지나서 독일군이 이 일대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테베사로 갈 길도 뚫어놔요. 이제 한숨 돌려야죠.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원래 부대는 진찌강함이 재편성을 하고 재공격을 할 준비를 하죠. 이제 롬멜은 테베사하고 탈라로 진격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정찰대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이게 아주 타이밍이 나빴어요. 내용이 이거죠. 장군님, 적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롬멜의 위기 감각을 자극을 하네. 그래갖고 롬멜이 뭐라 하냐면 스탑은 멈춰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연합군이 반격을 준비하는구나. 내가 미군 내가 봐서 아는데 뒤에 다 숨겨놓은 거야.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공격 대형으로 펼쳐져 있던 부대를 다 모아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배치해요. 그래서 방어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잠깐 정비만 하고 바로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연합군은 뭐 하고 있었느냐?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치 더 빠진 거예요. 독일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빠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합군 미군은 캐세린 협곡 여기는 이제 아예 가능성 없다. 야 됐다 저거. 테베스하고 탈라 전방에 있는 이 고지 정도 점령에서는 독일군의 템포를 막을 수 없다. 뒤로 더 빠지자. 그래갖고 뒤로 훅 빠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오판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2월 21일이 됩니다. 롬멜이 이제 뭐 시기 별거 없음 둥 이러고 이제
공격 다시 해. 그러면 이제 공격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방어도 할 수 있게 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모으는 데만 그냥 몇 시간이야. 오전 다 가.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구세군처럼 누가 등장하냐면 이거 포병 전사에 항상 나와요. 미 제9병여단 예하의 3개 포병. 이 부대가 들어와서 포진지를 구축을 해놓고 포를 딱 방열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병 사격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대가 알제리 서부에 있던 부대예요. 근데 포 잘 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카웃해서 4일 동안 온 부대예요. 그 정도로 잘 쏘는 부대예요. 상상을 초월을 해. 포 잘 쏘는 부대랑 포 못 쏘는 부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잘 맞추고 빨리 쏘는 수준이 아니라 포탄이 입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뿅뿅이 아니에요. 적의 타겟이 있는 그 3차원의 시공간에 포가 거대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공간을 가지고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시공간에 갇혀있는 이 전차들이 와라락 나가는 거예요. 거기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공격 제재들이 포병 사격을 받아갖고 완전히 멈춥니다. 순간 멍해지는 거죠. 공격 템포를 뺏기고 완전히 거기서 올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22일이 됩니다. 2월 22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롬멜의 여러 작전들이 지금 뜻한 대로 안 됐잖아요. 중간에 오판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불운도 이런 불운이 없어. 불운이 계속 겹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롬멜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더군다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입체적인 포병 활약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대가 왔길래 이 정도의 포격을 하지? 지금까지는 왜 안 하다가 이걸 지금 하지? 미군이 초임 집결했구나. 이미 늦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상급부대 보고를 한단 말이죠. 롬멜이 상급부대 보고를 하고 전 부대 공격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방어 태세로 전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틀린 판단이죠. 독일군이 계속 공격했더라면 튀니지를 먹어버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포병 화력에 계속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경멸됐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롬멜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롬멜이 봤을 때는 지금 지형적으로 불리해. 협곡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앞에도 계속 이제 산이에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가 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리고 예비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롬멜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최선의 판단, 차선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되게 막 있어 보이게 분석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기름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탄약이 딱 하루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탄이 없으면 못 싸워요. 기름도 이 공격이 실패하면 딱 거기서 끝나. 철수가 안 돼. 거기다 놓고 와야 돼. 기름이 없어요. 공격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롬멜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스테리가 하나가 발생해요. 롬멜이 맨날 편지 쓰고 맨날 선두지휘하고 하잖아요. 상당한 시간 동안 관찰을 안 해요. 명령도 안 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예하의 그 사단장 하나가 일단 공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도 안 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이럴 때마다 야사 음모론이 탄생하잖아요. 이때 알아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국으로 가는데 히틀러한테 불려가갖고 대박 깨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입실해요, 입실. 병원에 입실해요. 그래갖고 치료받아요. 쓰러진 거죠. 롬멜 장군도 결국은 뼈와 살로 된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 롬멜이 어땠겠어요? 빈장, 초조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겠죠. 그리고 간염에 걸렸어요, 간염에. 그러니까 뭐 후송 갈만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가죠. 아, 어쩐지 평소에 롬멜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투 감각이 전 같지 않아서 쉽게 의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이때의 롬멜은 사막의 여우가 아니다. 사막에 나무 늘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물 많이 마시고 야채 위주로 먹고 포금하지 말고 그거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롬멜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른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우습게 보았던 미군이 우습게 무기 장비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아까 1기갑사단이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럼 롬멜이 이제 에이씨, 야 얘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버렸어? 하다가 보니까 병력 수에 비해서 무기 장비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기술 품질이 너무나 좋아. 독일보다도 위야. 딱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크게 충격을 먹은 겁니다. 롬멜을 정말 고지를 앞에 두고 이런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부대 철수하라. 여기 잘못 공격했다가 미영 연합군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뒤에서 영국 제8군한테 등을 찔리고 미군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다 죽는다 그래요. 각종 회고록의 표현에 의하면 롬멜이 여기서 생기를 잃었다 그래요. 2월 23일에 이제 전부대 철수합니다. 롬멜이 전부대 철수 명령을 하더라죠. 철수 작전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2월 24일에 철수 사실을 연합군이 확인했을 때 전혀 몰랐다 그래요. 야 공격할 걸. 철수하고 있을 때 43년 튀니지 전투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독일의 피해는 전 사상자 및 실종자 약 1000명, 항복해서 포로가 된 이탈리아 장병 약 500명, 535명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차 20대 완파, 장갑차를 포함한 차량 67대 완파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연합군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미군이 전사상자가 약 3,300여 명. 아유 맞죠. 실종자 3,000명. 일개 사단 규모가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소모가 됐는데 독일군은 돌파에 이어서 측후방 기동, 포위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미군은 이런 거 지금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전차 183대, 각종 차량 300대 잃었는데 이게 티가 났겠습니까? 미군이 왔는데 연합군의 피해는 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전에 비해서. 연합군의 피해가 더 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축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연합군이 이 전투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뭘까요? 롬멜 떨궈낸 거. 롬멜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롬멜을 다시 못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합군이 본 거죠. 아, 독일 전차 이길 수 있구나. 아, 그냥 우리도 전차 대 전차로 맞서거나 아니면 대전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포병, 대전차, 공군, 제병 합동을 하면 독일군 전차를 쉽게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승리의 확신을 이때부터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튀니지 전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튀니지 전투를 관통하는 단어를 3가지만 딱 꼽아본다면 우리가 새로 생각해낼 필요가 없어요. 안개, 마찰, 우연. 이거 이미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안개. 서로 정보를 모르니까 그 속에서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마찰이 일어나서 전세가 휙휙 뒤바뀌죠. 이것이 전장의 본질이라고 클라우제비츠가 미리 얘기를 했죠.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실제 사례로 공부하고 싶다. 이 튀니지 전투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